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황농문 교수님의 또 쓴 책, Slow Thinking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여러 책을 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읽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아는 사람, Slow Thinker. 이 문제는 너처럼 생각하면 안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각해야 풀리는 거야.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 가지 문제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분 개념을 갓 익힌 아이에게 아직 배우지도 않은 두 함수의 곱의 미분 문제를 풀게 해봤다. 문제가 어려우니 1초도 생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자세로 오래 들여다봐야 풀릴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아이는 1초도 멈추지 않고 생각하라는 내 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다. 나름대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자 머리가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아이는 이렇게 진전이 없는 문제는 처음이라면서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롭게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이한테 생각하기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천천히, 느긋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에 진전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느긋하게 풀라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몰입할 때 하는 생각하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말이다. 이를 계기로 나는 일반적인 생각하기와 내 방식의 생각하기를 구별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슬로우 띵킹이다. 슬로우 띵킹은 생각할 때 괴로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되 집중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1초도 멈추지 않겠다는 자세로 생각의 끈을 붙들고 있는 방식이다. 내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고도의 몰입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띵킹을 했기 때문이다. 만유 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아이작 뉴턴은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도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 말들에서 우리는 천재성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 그 비밀은 사실 단순하다. 우리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 없어도 이들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몰입적 사고는 따라할 수 있고 그러기만 해도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간 몰입적 사고에 대해 소개하는 작업을 활발히 해왔다. 나의 몰입 체험과 몰입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작, 몰입 두 번째 이야기, 공부하는 힘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내게 남은 과제는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몰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몰입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슬로우 띵킹을 활용할 것인지와 실제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선 슬로우 띵킹과 몰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담았다. 대개 자신의 삶이나 학업의 몰입적 사고를 어떻게 활용할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직장인이 업무 몰입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 직장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었더니 퇴근 후에도 업무에 몰입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 때문일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직장인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진 않다. 몰입을 통해 자기 역량을 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면 왜 그리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다. 요즘 유행하는 워라밸이니 욜로니 소확행이니 하는 단어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일이나 학업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추거나 성취감을 느끼려면 노력하고 인내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니 차라리 퇴근 후 내
4캔에 10,000원짜리 수입 맥주를 마시고 화분에 물을 주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소소한 행복에 기대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휴식을 추구하는 삶이 성취를 지향하는 치열한 삶보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휴일을 보낼 때보다 직장에서 일할 때 몰입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근심이나 걱정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그 순간을 즐기는 상태가 되므로 이동규 교수와 칙센트미하이의 연구 결과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리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일에서 자기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이를 통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하루하루 성장하고 마침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면 다른 인생을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대신 온전히 내게만 집중하고 충만감을 느끼는 삶이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자기 일에 소명의식을 느끼고 가치관이 변화하는 삶이 가능하다면 정말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래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기대는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방금 소개한 2편의 논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다. 우리는 내 일에 애착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거두길 바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대신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노력과 성취도 없는 삶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려 할까? 성취하는 삶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거나 근사한 일에 종사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기 어렵고 노력해봤자 결실도 없으리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누구나 이런 고도의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고도의 몰입에 도달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맞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사람들이 몰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산만한 상태에서 고도의 몰입 상태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몰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에서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만한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로 가는 몰입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해야 할 공부를 못하고 TV를 보거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빠진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세상은 확률적으로 진행된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성향 때문에 몰입 장벽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기지 못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삶이 더 어려워진다.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몸이 쉬는 동안에도 머리는 쉬지 않고 골프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관련 뇌세포와 시냅스를 활성화하는 훈련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한다. 운동을 계속하는 전 운동 영역을 비롯한 뇌 대부분은 어떤 동작을 실제로 하든 아니면 상상만 하든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이런 원리에 기반해 몸을 움직이는 훈련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 역시 경기장에서 역기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한다. 교수님 말씀대로 의식적으로 자투리 시간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자투리 시간, 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연구와 관련한 생각을 계속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연구 주제에 그리 흥미가 없어서 억지로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하니 재미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한 아웃라인 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구하는 동생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그걸 실제로 실험해 보았더니 지난 9개월간 진전이 없어 수동으로 분석하던 내용에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논문 쓰기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턴은 만유 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라고 했다. 다윈은 내가 과학에서 성취한 모든 것은 오로지 끈질기게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다 라고 말했다. 이 대답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이들은 오로지 그 문제만을 내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끈질기게 열심히 생각했다는 건 다시 말해 그 문제를 내내 오랫동안 풀지 못했다는 뜻이다. 둘째, 이들이 붙들고 있던 문제는 천재들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할 만큼 난도 높은 문제라는 뜻이다. 셋째, 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에 맞서 강한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는 의미다. 바로 이것이 창의성이 잉태되는 과정이다. 매우 어렵고 피드백이 더딘 문제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위대한 업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들도 빛나는 성취를 얻기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 동안의 인고의 사고 과정을 거쳤다. 이외에도 수많은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자신의 빛나는 업적은 오랜 기간 생각에 매달린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나는 몰입의 힘을 발견한다. 이들의 창의성은 결국 어떤 문제 하나를 끈질기게 생각하는 힘에서 나왔고 이것이 바로 내가 정의하는 몰입이다. 창의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을 타고난 천재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이들이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슬로우 띵커라고 생각한다. 끈질기게 도전하고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마침내 궁극의 창의성에 도달하는 사람. 천재의 다른 이름은 바로 슬로우 싱커다. 가령 전화번호나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행위이고 미지의 문제를 풀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곧 뇌가 장기 기억을 잘 인출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장기 기억을 가장 잘 인출한다. 꿈 이론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앨런 홉스는 그의 저서 꿈에서 뇌는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가 무척 다르다고 말한다. 기억을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 관여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아민성 신경전달 물질은 주로 각성 상태일 때 많이 분비되고 수면 중에는 감소하므로 잠이 들면 기억의 저장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가령 꿈은 렘 수면 중에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렘 수면 단계에서 꾸었던 꿈을 모두 잊어버리고 깰 당시에 꾼 꿈만 기억한다. 또 목류병 환자는 비렘 수면 중에 일어나 돌아다니다가 다시 잠이 드는데 잠에서 깨서는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떨어지고 잠잘 때 고양된다. 수면 중에는 기억의 인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고 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기억이 쉽게 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 저장 위주의 주입식 학습은 각성 상태에서 기억 인출 위주의 생각하는 학습은 이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즉, 단어를 암기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는 각성 상태가 유리하고 내용을 이해하거나 미지의 문제를 풀 때는 이완 상태가 더 유리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 슬로우 띵킹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다.
활성화된 시냅스는 비활성화되기도 쉽다.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속도가 비활성화되는 속도보다 빨라야 전반적인 시냅스 활성화도를 높이고 몰입도도 올릴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시냅스의 활성화 속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초도 멈추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선 시냅스가 발화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작은 자극으로는 시냅스 발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작은 자극으로도 시냅스 발화가 일어난다. 이 현상을 시냅스의 시간적 가중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리 흥미가 없고 어려운 문제라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하여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시냅스의 공간적 가중은 각기 다른 곳에서 오는 여러 개의 시냅스 입력이 하나의 신경세포에 동시 입력되면 개개의 자극이 작더라도 시냅스 발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많은 시냅스가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으로도 시냅스 발화를 일으키고 다른 시냅스도 더 쉽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몰입도가 높을수록 적은 노력으로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몰입도가 올라가면 가능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시냅스의 시간적 가중과 공간적 가중이 뜻하는 바는 1초도 멈추지 않고 생각하면 몰입도는 반드시 올라가고 일단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 상태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몰입도를 올리는 원리는 이렇게나 간단하다. 단지 뉴런과 시냅스의 활성화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이제껏 몰랐을 뿐이다. 몰입을 활용하는데 생각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몰입은 의식이 온통 그 생각으로만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통합 작업 공간 이론에 따르면 이런저런 상념이 떠오르는 상태는 의식의 내용 하나가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산만한 상태, 즉 몰입도가 낮은 상태이다. 이때 의식의 무대는 주로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지한다. 우리가 인터넷 뉴스, SNS, 채팅, 유튜브에 빠지는 것도 시시때때로는 찾아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고 의식의 무대를 더 자극적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한 행위다.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의 무대에 내가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생각을 올려야만 한다. 내가 의식의 통제 능력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식의 무대를 무엇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의식의 내용이 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된다.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무의식이 다시 의식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의식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다. 어떤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자아를 형성하고 삶의 행로를 정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만일 하나를 깨닫지 못하겠으면 모름지기 거듭거듭 추구하고 연구하여 길을 갈 때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할 것이며 아침에 생각하여 깨닫지 못하면 저녁에 다시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겠으면 이튿날 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 도리가 있겠는가? 대충대충 생각하거나 생각하다가 깨닫지 못할 경우 곧 그만두어 버린다면 천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루에 여러 과목보다는 한 과목을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많은 수험생이 하루에 여러 과목을 돌아가며 공부한다. 그러나 몰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과목을 일주일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험생이라면 한 과목을 통째로 일독한 다음 또 다른 과목을 통째로 일독하는 식으로 공부하길 권한다.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되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만 들어와도 뇌가 금세 흥분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학습 효율은 활성화된 시냅스의 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몰입도가 올라갔더라도 공부할 과목을 바꾸면 순식간에 몰입도가 떨어진다. 공부하던 과목의 시냅스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새로 공부하려는 과목의 시냅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을 오르다 중도에 그만두고 내려와서 다른 산에 다시 오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목을 수시로 바꾸지 말고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 과목만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다가 이전에 공부한 다른 과목의 내용을 싹 다 잊어버리면 어쩌느냐고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든 여러 과목을 돌아가며 공부하든 반복학습을 하지 않으면 금세 잊히기 마련이다. 오래 기억하려면 여러 과목을 번갈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공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뒤이어 소개하는 9번째 실천 원칙, 선택과 집중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령 8개월 후에 뇌과목의 시험을 치른다고 하자 일단 한 과목당 한 개월씩 1개월씩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4개월 후에는 네 과목을 한 번씩 공부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에서 여전히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파란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각 과목당 15일씩 공부한다. 그러면 네 과목을 2개월 동안 두 번째로 반복학습하게 한 셈이다. 그런 다음에는 파란색 박스 부분에서 전혀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노란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일주일씩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박스 표시에 개의치 말고 책 전체를 보면서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이해한 부분을 보라색 박스로 표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이런 식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하면 공부 몰입도와 공부 효율이 동시에 높아진다. 사실 나도 자주 겪는 일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경험한 끝에 몰입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거나 딱히 몰입할 대상이 없을 때 을에 이런 감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체득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작 몰입 영어에서 소개한 무한 반복이다. 스마트폰의 어학용 구간 반복 앱을 사용해 원어민이 녹음한 영어 문장을 구간별로 5분, 횟수로는 50에서 100회 정도 반복해 듣는 것이다. 그 밖에도 배우고 있는 다른 언어의 어학 자료를 들어도 좋다. 다른 주제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면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녹음해서 반복해 들어도 좋다.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 가능한 앱은 클론 리플레이어, 반복 플레이어 등이 있고 아이폰에서는 스피터 등을 쓸 수 있다. 무한 반복은 영어 공부에도 아주 효과적이지만 한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몰입할 대상을 옮겨가는 동안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지면 생기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약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도 효과적이다. 5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기에 무한 반복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이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매일경제 2016년 3월 16일자에 소개되었다. 서울 모 대학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소프트웨어 관련 논문을 몇 편 발표했는데 학계에서 반응이 좋았다. 그는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발신자는 놀랍게도 구글 인사 담당자였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학생이 영어를 잘 못해 면접을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구글이 통역을 붙여주겠다며 끈질기게 설득했다는 것이다. 얼마 뒤 그는 구글에 입사했다.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 기업에서 검색 엔진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던 한 개발자도 구글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다. 검색 엔진 개발은 팀이 했지만 그가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구글이 파악한 것이다. 기사는 구글이 캐나다의 머신러닝 업체 DNN 리서치를 500만 달러에 인수한 것도 설립자인 제프리 힌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힌턴 교수는 알파고의 핵심 기술인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한 인공지능 전문가다.
구글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를 4억 달러에 인수한 이유도 공동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무스타파 슐레이만, 셰인 레그 등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라지만 창의성을 가진 탁월한 인재의 가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오히려 한없이 올라갈 것이다. 201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26인이 한국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해 재현하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산업계는 지금도 매우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각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기 때문인데 이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개념 설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오랜 축적의 시간이 있었듯이 우리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우리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책이 예측한 대로 지난 5년간 우리 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현재 우리 경쟁 성장률이 하락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06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 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997년부터 하락한 원인을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연구했고 2007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 논집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 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이라는 정책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읽은 논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우리 경제 교육과 관련된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느껴졌다. 논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전 국민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세직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려면 땀 흘리며 일하는 경제에서 지식과 영감으로 성장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hard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주입식 교육으로 익히는 지식은 효용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배운 것을 토대로 응용하고 낡은 것을 낯선 것으로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창의성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세계 경제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능력의 첫 번째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력, 세 번째로는 창의성을 지목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런 추세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우리 교육의 현황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008년 내한 강연에서 한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부모들을 포함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교육열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현재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탁월한 인재 양성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2017년에 12월 KDI 포커스에 발표된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의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라는 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OECD 주요 33개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역량은 언어 능력은 최상위권,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중위권이다. 하위 1%의 역량은 언어 능력 4위, 수리 능력 6위, 문제 해결 능력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 1%의 역량은 언어 능력은 25위, 수리 능력은 29위, 문제 해결 능력은 26위에 불과해 최하위권이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상위 1%가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상위 1%를 탁월한 인재로 성장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평준화 교육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평준화 교육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교토 산업대 교수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2008년 문무과학성 장관과 과학기술성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일본의 평준화 교육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험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쉬운 문제만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비평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일본에서는 입시에서 본고사를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 경제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쫓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상위 1%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일례로 이스라엘은 하브루타라는 토론식 수업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갖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법을 찾아내도록 이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의 의견이 나온다는 이스라엘의 격언처럼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도록 독려한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이런 교육은 유대인의 노벨상을 휩쓸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한 원동력이다. 유대인 전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1,400만 명 정도이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200명이 넘어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2% 이상을 차지한다. 또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는 2016년 3월에 서울대학교 교육과 신종호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을 결성하고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공유하는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현재 모임의 회장직은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가, 부회장직은 김세직 교수와 자율주행 연구로 유명한 전기정보공학부 서승우 교수가 맡고 있으며 나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와 교수가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창의성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교사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은 창의성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8년 창의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교수들이 자기 수업에서 어떻게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책이다. 내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스라엘 부모들은 지능지수와 IQ와 감성지수 EQ만큼이나 역경지수 AQ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역경지수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교육 심리학자들은 성공하는데 지능지수가 미치는 영향은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는 역경지수와 감성지수에 달렸다고 단언한다. 유대인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처절한 고통의 역사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대인은 초중고생 시절에 의무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야 한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피해자들의 유품과 사진을 보면서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생생히 체험한다. 충격으로 눈물을 터뜨리는 아이들에게 인솔자는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조상이 겪은 순환을 잊고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인상적인 고통의 역사를 이토록 생생하게 가르치는 목적이 정신적 성숙에 있는 만큼 아이들이 가해국의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가르친다. 이렇게 고통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교육 효과가 있을까? 2014년 호주 과학자들이 Psychological Science에 발표한 사회적 유대로서의 고통의 공유는 협력을 증가시킨다 라는 논문에 따르면 고통의 경험을 공유한 집단은 유대감과 결속력이 강해진다고 한다. 얼음물에 손을 넣거나 스쿼트 동작을 하거나 칠레고추를 먹는 등 고통을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낯선 이들과의 유대 정도와 경제 게임에서의 협력 정도를 비교했더니 고통을 경험한 그룹의 유대감과 협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뇌가 우리가 요구하는 능력만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언어 능력이다. 인간은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언어 습득 장치라고 명명한
어떤 언어라도 배울 수 있는 생득적인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영어를 하지 못할까? 한국어가 필요한 환경에서 자라 한국어 습득만을 우리 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가 필요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을 것이다. 걷는 과정도 우리가 뇌에 걷기를 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이는 돌 무렵이 되면 끊임없이 일어나 걸으려고 시도한다. 넘어져도 일어나 걷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다. 이것이 바로 뇌의 걷기를 요구하는 행위다. 당신이 입력한 대로 당신의 뇌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존 스튜어트 밀을 천재로 만든 교육의 핵심은 나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이 내가 슬로우 띵킹과 몰입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이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난도가 60배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0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난도가 600배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루에 10시간씩 10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6000배의 난도, 100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6만 배 난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속성 교육을 할 것인가? 창의성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어려운 것이다. 이 학생을 6개월 만에 창의성 인재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 창의성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면 여러 의견이 나올 것이다. 누군가는 제이에게 하브루타와 같은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른다. 또 누군가는 인문학 독서와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교육 방식은 생각하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적 도전과 응전에 따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창의력 교육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학교 교육 과정처럼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면 효과적이지만 6개월 속성 과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내 생각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속성으로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의 문제에 도전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훈련이다. 수학이나 과학 혹은 컴퓨터 코딩 문제처럼 답이 명확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몰입 방식이야말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빠르게 발달시키는 교육법이자 훈련법이다. 지적 도전이 시냅스 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의 훈련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인문학 독서는 정신적 성숙에 유리하고 토론과 글쓰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유리하다. 한편 답이 명확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몰입 방식의 훈련은 전두엽을 발달시켜 생각이 깊어지게 만든다. 이 과정은 정신적 성숙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몰입 방식의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적용하면 영재 교육이 된다. 나는 제이에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실험실에 나오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려주었다. 수능 대비 수학 문제집에서 풀이 방법을 알 것 같은 문제는 건너뛰고 모르는 문제만 골라 풀되 처음에는 경시대회 문제처럼 너무 어려운 것 말고 10분, 20분 정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문제의 난도를 높여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몇 시간, 며칠, 몇 주로 늘려가라고 말해주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자신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라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이는 순순히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최선을 다해 6개월 동안 매일 13시간씩 미지의 수학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푸는 훈련을 했다. 6개월간 매일 13시간씩이면 총 2340시간이다. 하루 3시간씩 하면 2년이 조금 더 걸리는 공부량인데 제이가 상당히 몰입해 공부했으므로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뒀으리라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 도전과 성공을 수백 번 경험한 후 제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 실험이다.
제이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내게 보낸 메일을 소개한다. 생각을 10분도 이어가기 힘들어하던 제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은 중고생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천천히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는 주로 수능 대비 수학 문제집을 활용하고 있고 중학교 도형 문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실 세미나에서 과제가 있었는데 계속 생각한 끝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탓인지 교수님께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틀린 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정리해 말씀드렸더니 비로소 교수님께서 맞는 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문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난도와 상관없이 저 스스로 비교적 오랜 생각 끝에 옳은 답을 찾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수학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 최근에 가장 큰 성과입니다. 문제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갈 때 정말 즐겁습니다. 이건 도저히 해설을 볼 수밖에 없겠다 싶은 문제도 꾹 참고 계속 생각하니 정말로 풀리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반복하니까 이제 내가 못 풀 문제는 없다 생각하면 다 풀리니까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도전 정신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당장은 안 풀려도 넌 어차피 풀리게 되어 있어 하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자신감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어려운 문제는 결국 해설을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 괴로웠지만 지금은 정말 자신 있게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설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문제도 결국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풀리는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왕실이 조지 왕자를 위해 선택한 교육기관이 바로 몬테소리 유치원이었다. 이지성 작가는 에이트에서 서양에서는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이 큰 명성을 누리고 있다면서 몬테소리 마피아라는 단어를 소개한다. 어떤 분야에서 창조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유년에 반드시 몬테소리 유치원이 등장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역시 몬테소리 교육 철학의 가치를 평생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몬테소리 교육은 자유, 몰입, 성취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이후로 이 학생은 수학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된 것이다. 이 학생은 특목고 대비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의 다른 친구들과 달리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푸는 몰입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메일을 보면 수학 공부 방식을 바꾼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반면 풀이 방법을 교사에게 배운 후 그 방법대로 문제를 반복해 푸는 방식은 교육 효과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 지적으로 도전할 여지가 없어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두뇌 발달 효과가 없어 수학 실력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가령 초등학생에게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의 문제를 낸다고 하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합을 구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아이에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답을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안 배워서 못 푼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격려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10분에서 20분 곰곰이 생각하다 스스로 방법을 찾을 것이다.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 아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던 문제를 마침내 풀어내면 전두엽은 도전 초반의 고통과 막막함보다 성공의 희열을 우세하게 저장한다.
이런 경험을 반복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성향을 띈다. 문제가 어려워도 겁먹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 그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선순환을 만들면서 아이는 가파른 성장을 하게 된다. 나는 뛰어난 과학 견해는 모두 깊은 종교적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서 유일하게 창조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믿는다. 이 무한한 종교적 감정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기가 매우 어렵다. 내 견해로는 이 감정을 일깨우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 감정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학문과 예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종교적 상태에서 창조성이 발현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